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선물하고 싶은 이야기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안데르센의 작품입니다. 인어공주나 눈의 여왕처럼 유명한 작품은 아닌데 제가 이 작품을 좋아하는 까닭은 우선 작품이 주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액자식 구성처럼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액자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황새들이 아기 황새들에게 옛날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이고요. 액자 속 그림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늪에 사는 바이킹족 성을 배경으로 헬가라는 여자아이와 이집트 공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황새가 나오는 부분의 분위기와 바이킹족 성을 배경으로 하는 헬가가 나오는 부분의 분위기가 아주 다릅니다. 한쪽은 밝은 햇살이 비치는 느낌이라면 다른 한쪽은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을 갖게 합니다. 어둡고 음울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 작품을 좋아하는 또 다른 까닭은 작품이 말하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사랑의 위대함, 고귀한 사랑의 힘 느꼈거든요. 물론 특정 종교를 표면적으로 찬양하는 부분이 독자에 따라 걸릴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종교와 다른 종교를 갖고 있지만 그 부분이 크게 걸리지 않고 오히려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장치로 읽었습니다. 저에게도 지난 몇 년 동안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의 분노를 잠재우고 사랑을 키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늪을 다스리는 왕의 딸. 이 이야기는 1000년 동안이나 어미 황새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그러는 동안 이야기는 갈수록 더욱 다듬어지고 재미있게 꾸며졌다. 이제 하려는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잘 꾸며진 것이다. 북해에서 뻗어나온 스카게라크 해협과 카테갓 해협에서 가까운 늪지대 근처에 바이킹족의 성이 서 있었다. 이 성은 물이 새어들지 않게 만들어진 지하실과 탑이 있는 3층 건물이었다. 바로 이 성 지붕 위에 있는 황새 둥지에서는 엄마 황새가 새끼들이 태어나길 기다리며 알을 품고 있었다. 어느 날 아빠 황새가 밤늦게야 집으로 돌아왔다. 아빠 황새는 부산을 떨었으며 매우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말할 게 있어. 너무 끔찍한 일이오. 아빠 황새가 엄마 황새한테 말했다. 그럼 그만둬요. 난 지금 알을 품고 있으니까. 날 흥분하게 만들지 말아요. 새끼들에게 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일이오. 우리 둥지가 있는 이집트 왕궁에 사는 그 왕의 딸이 이곳에 왔어. 그런데 사라져버렸다오. 요정에서 태어난 그 딸이요? 빨리 말해줘요. 알을 품고 있을 땐 참을성이 없어진다는 걸 알잖아요. 자, 빨리요. 엄마 황새가 재촉했다. 알다시피 그 공주는 의사가 한 말을 믿었어. 당신도 얘기했듯이 공주는 여기 늪지대에서 자라는 꽃이 병든 아버지를 낫게 해줄 거라고 믿었다오. 그래서 백조의 깃털을 타고 이곳 북쪽으로 날아왔지. 젊어지려고 해마다 이곳으로 날아오는 다른 백조 공주들과 함께 말이오. 그런데 공주가 사라져버렸어. 너무 시시콜콜 얘기하지 말고 중요한 것만 얘기해요. 알이 차가워지겠어요. 빨리 말해봐요. 궁금해 죽겠어요. 그 모습을 내가 지켜보았었지. 오늘 저녁 갈대숲에 갔었어. 그곳은 갓 생긴 늪지대여서 잘 빠지지 않는 곳이었지. 한참을 있자니까 백조 3마리가 나타나더라고. 그런데 백조들이 나는 모습이
마치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소. 자, 주의 깊게 잘 봐요. 우리 중에는 백조가 아니고 백조의 깃털에 지나지 않는 게 있어요. 당신도 나처럼 직관력이 있잖소.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금방 알 수 있는 능력 말이오. 그럼요. 그러니 이집트 공주에 대해서나 얘기해봐요. 백조의 깃털 따위에 대한 얘기는 듣기 싫다고요. 당신도 알다시피 늪 가운데에는 호수 같은 것이 하나 있잖소. 조금만 몸을 축혀 세워서 보면 호수 가장자리가 보이지. 갈대와 푸른 풀이 자라는 바로 그곳 강둑에 커다란 딱총나무 구루터기가 있는데 백조들이 그 위에 서서 날개를 퍼덕이며 주위를 살폈지. 그리고는 그중 한 마리가 깃털을 벗어 던졌소. 나는 그 백조가 바로 이집트 공주라는 걸 금방 알아볼 수 있었지. 공주는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나부끼며 거기에 앉아 있었소. 공주는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줄 꽃을 거꾸로 물속으로 들어갔다 올 동안 깃털을 잘 가지고 있으라고 다른 두 마리 백조에게 부탁했소. 두 마리 백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깃털을 집어들었지. 난 백조들이 그 깃털을 어떻게 할지 궁금했지. 공주도 궁금했을 거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궁금증이 풀어졌지. 두 마리 백조는 공주가 걸치고 온 백조 깃털을 들고 하늘로 날아가 오르며 이렇게 소리쳤다오. 자, 물속으로 뛰어들어 보시지. 다시는 백조의 깃털을 달고 나를 수 없을걸? 다시는 이집트도 못 보고 넌 여기 늪에서 살아야 할 거야. 그리고 나서 백조들은 깃털을 갈기갈기 찢어 던지고 사라져 버렸어. 갈기갈기 찢어진 깃털은 마치 눈송이처럼 사방으로 흩날렸다오. 정말 끔찍해요. 더 이상 못 듣겠군요. 그래도 얘기해봐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죠? 엄마 황새가 슬픈 표정으로 물었다. 깃털을 빼앗긴 공주는 슬피 울었지. 눈물이 딱총나무 구루터기를 촉촉하게 적시자 구루터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것은 딱총나무가 아니라 늪지대를 다스리는 늪의 왕이었던 거요. 구루터기가 한 바퀴 돌자 팔처럼 생긴 길고 끈적끈적한 가지들이 뻗어 나왔고 불쌍한 공주는 새파랗게 질려 달아나기 시작했소. 공주는 진흙투성이의 늪을 건너려 했지만 점점 늪은 공주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했소. 공주는 곧 늪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지. 그러자 딱총나무 구루터기가 재빨리 공주를 뒤쫓아갔다오. 공주를 가라앉게 만든 바로 그 구루터기 말이오. 늪지에 검은 거품이 부글부글 일더니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지. 이제 공주는 늪 속에 묻혀버렸으니 아버지를 치료할 수 있는 꽃을 이집트로 가져가지 못할 거요. 당신이 그 광경을 봤더라면 마음이 아파 견디기 힘들었을 거야. 하필 이런 때 그런 얘기를 하시다니 아래 해가 되겠어요. 하지만 공주는 곧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당신이나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린 죽었겠죠. 날마다 그곳에 가서 무엇이 떠오르는지 살펴봐야겠어. 아빠 황새는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아빠 황새는 날마다 늪지에 나가 지켜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깊은 늪 속에서 푸른 줄기 하나가 솟구쳐 나왔다. 그 줄기는 늪 밖으로 나오자 잎이 하나 생겨나 점점 더 넓어지더니 잎 바로 옆에 꽃봉오리가 생겼다. 어느 날 아침 아빠 황새가 그 줄기 위로 날아가 보니 따뜻한 햇살을 받아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갓 목욕을 끝낸 것처럼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사랑스럽게 누워 있었다. 그 아이의 모습이 공주와 너무나도 같았기 때문에 아빠 황새는 그 아이가 공주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아이는 이집트에서 온 공주와 늪의 왕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련 위에 누워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를 저기에 놔둬서는 안 될 텐데. 하지만 내 둥지는 우리 식구만으로도 너무 비좁아. 그래,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바이킹족 부인에게 아이가 없지. 게다가 그녀는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어 했어. 사람들은 황새가 아이를 데려다 준다고 말들 하지. 이번 기회엔 내가 그 일을 해봐야겠어. 저 아이를 부인에게 데려다 줘야지.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할 거야. 아빠 황새는 이런 생각을 하며 꽃 속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안아 올려 바이킹족의 성으로 날아갔다. 그리고는 부리로 창문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바이킹족 부인의 가슴에 예쁜 여자아이를 안겨주었다. 다시 집으로 날아온 아빠 황새는 엄마 황새에게 어린아이를 데려다준 이야기를 해주었다. 새끼 황새들도 열심히 아빠 황새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덧 새끼 황새들도 이야기를 들을 만큼 자란 것이다. 그러니 불쌍한 공주는 죽지 않은 거요. 그 아이를 늪 위로 올려보낸 것은 바로 공주일 테니까. 게다가 이제 아이에게 집을 마련해 줬으니 안심이요. 내가 뭘 했어요. 공주는 도움을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이젠 당신 아이들도 좀 생각해 줘요. 이제 여기를 떠날 때가 가까웠어요. 벌써 날개가 근질근질해요. 뻐꾸기와 나이팅게일은 이미 떠났어요. 그리고 메추라기들도 바람이 잔잔해지면 곧 떠날 거라고 하더군요. 우리 애들은 분명히 잘 날아갈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바이킹족 부인은 작고 귀여운 아이가 품 안에 안겨 있는 걸 보고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부인은 아이에게 입을 맞추며 어루만져 주었다. 그러나 아이는 팔다리를 바둥거리면서 집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다. 아이는 그 집에 온 것이 하나도 좋지 않은 모양이었다. 아이는 한참을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다. 평화롭게 잠든 아이의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바이킹족 부인은 너무 기뻐서 온 몸이 떨릴 지경이었고 마음이 너무 가벼워져 그녀가 잠든 사이에 아이가 나타난 것처럼 전쟁에 나간 남편과 병사들이 느닷없이 집으로 돌아올 것만 같았다. 그래서 부인은 집안 사람들과 함께 서둘러 남편을 맞을 준비를 했다. 부인과 하녀들이 오딘, 토르, 프리가 신들을 새겨 넣어 짠 화려한 벽걸이를 내걸고 장식용 방패에 윤을 냈으며 의자에는 새 방석을 깔고 방 한가운데에 있는 난로에는 언제라도 불을 피울 수 있도록 마른 장작을 갖다 놓았다. 바이킹족 부인도 열심히 집안일을 거들었고 그리하여 저녁이면 피곤해 지쳐 골아 떨어지곤 했다. 어느 날 새벽녘 잠에서 깬 바이킹 부인은 깜짝 놀랐다. 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부인은 침대에서 화닥닥 뛰쳐나와 솔개비에 불을 붙여들고 방 안을 샅샅이 뒤졌다. 한참 침대 옆을 뒤지고 있는데 뭔가가 발에 닿았다. 그런데 그것은 아이가 아니라 흉측하게 생긴 커다란 두꺼비였다. 부인은 질겁하며 무거운 막대기를 들어 두꺼비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그런데 두꺼비가 슬픈 눈으로 부인을 쳐다보지 않는가? 부인은 그 눈빛을 보자 두꺼비를 차마 내리칠 수가 없었다. 부인이 다시 방 안을 둘러보는데 두꺼비가 고통스럽게 울어댔다. 부인은 깜짝 놀라 얼른 침대에서 뛰쳐나와 창문을 열었다. 그때 태양이 떠올라 햇살이 두꺼비가 있는 곳까지 비쳐들었다. 그러자 두꺼비의 넓은 입이 갑자기 오그라들면서 작고 붉은 입술로 변했으며 두꺼비의 다리가 꿈틀거리더니 아름다운 손과 발로 변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두꺼비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예쁜 아이가 누워있지 않은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나쁜 꿈을 꾸었나? 저기 누워있는 아이가 사랑스러운 내 아기란 말인가?
부인은 이렇게 외치며 아이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나 아이는 바둥거리며 사나운 고양이처럼 물어댔다. 이날 바이킹족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바람이 남쪽으로 불어 시간이 지체되었던 것이다. 사흘이 지나자 바이킹족 부인은 아이가 마법에 걸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이는 낮에는 빛의 천사처럼 아름다웠으나 성질이 사납고 고약했으며 밤에는 흉측한 두꺼비의 모습으로 변했으나 온순해졌으며 눈에는 슬픔이 가득 고였다. 아이는 햇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바뀌었다. 낮에는 어머니의 아름다운 외모와 아버지의 난폭한 성격을 가졌고 밤에는 아버지의 외모와 어머니의 고운 심성을 가졌다. 누가 이 아이에게 걸린 마법을 풀 수 있을까? 바이킹족 부인은 이런 생각으로 늘 괴롭고 슬펐다. 부인의 마음은 이 불쌍한 아이에게서 떠나지 않았지만 남편에게는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이제 곧 남편이 돌아오리라. 남편에게 사실대로 얘기하면 남편은 틀림없이 관습에 따라 아이를 길바닥에 내버릴 것이다. 그러면 누군가가 주워다 기르겠지. 하지만 마음씨 착한 부인은 아이를 길바닥에 버리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이 햇빛이 날 때만 아이를 보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어느 날 아침 수많은 황새들이 지붕 위에서 날개를 퍼덕였다. 황새 부부들은 먼 여행을 한 뒤 하룻밤을 쉬고 다시 남쪽으로 떠나려던 참이었다. 모두 준비됐어요. 황새들이 일제히 외쳤다. 몸이 가벼운걸? 개구리를 산채로 삼킨 것처럼 발끝까지 온 몸이 스멀스멀해. 외국으로 여행을 떠난다니 정말 신나. 새끼 황새들이 말했다. 우리와 꼭 붙어 있어야 한다. 부리를 너무 많이 쓰지도 말고. 그러면 가슴이 아플 테니까. 아빠 황새와 엄마 황새가 말했다. 황새들은 드디어 여행길에 올랐다. 그 무렵 늪지 위로는 용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이킹족 두목과 부하들이 전리품을 가득 싣고 해안에서 돌아온 것이다. 한때 영국에 살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곳 사람들은 겁에 질려 사나운 바이킹족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소서 하고 울부짖었다. 그들이 돌아오자 늪지대 옆 바이킹족 성은 기쁨과 활기로 가득 찼다. 하인들은 잔치에 쓰일 꿀술이 담긴 커다란 술통을 방으로 갖다 놓고 장작더미에 불을 지폈으며 소를 잡았다. 제물을 바치는 사제가 헌신적인 하인들에게 따뜻한 피를 뿌렸다. 장작이 우지직 소리를 내며 탔고 연기가 천장까지 피어 올랐으며 방 기둥에서는 그을음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것에 익숙해 있었다. 초대를 받은 손님들은 훌륭한 선물도 받았다. 사람들은 모든 부정과 불충을 잊고 즐겼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 고기를 뜯어먹고 남은 뼈를 상대방의 얼굴에 던졌다. 이것은 기분이 좋을 때 하는 장난이었다. 한 가객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 아름다운 노래 한 곡을 불렀다. 그는 그런 자리에서는 어떤 노래를 해야 하는지를 잘 알았다. 그가 들려준 노래는 사람들의 호전적인 행동을 찬양하고 훌륭한 행동에 경의를 표하는 내용이었다. 각 절마다 다음과 같은 후렴구가 딸려 있었다. 황금과 재산은 덧없이 사라지는 것. 친구도 적도 언젠가는 죽으리. 인간은 누구나 죽기 마련인 것. 하지만 명성은 결코 죽지 않으리. 이런 후렴구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방패를 치고 칼이나 뼈다귀로 요란스럽게 탁자를 두들겼다. 바이킹족 부인은 그 방에 가로놓여 있는 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비단 옷에 값비싼 금팔찌와 커다란 호박 목걸이를 차고 있었다.
가객은 그녀를 찬양하며 그녀가 남편에게 안겨준 귀한 보물에 대해 노래했다. 남편은 낮에 눈부시게 예쁜 아이를 보고 너무도 기뻐했었다. 그는 아이가 난폭하게 굴어도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남편은 그 아이가 자라면 남자와 같은 결단력과 강한 의지를 가진 여장부가 될 것이라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리고 상대가 날카로운 칼날로 눈썹을 배려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며 흐뭇해했다. 곧이어 꿀술이 담긴 술통이 비워지고 새 술통이 들어왔다. 이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매우 좋아해서 술통 하나쯤은 거뜬히 해치웠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풀을 먹는 가축조차도 초원에서 물러날 때를 알지만 멍청한 사람은 자신의 위의 크기를 모른다. 이들 바이킹들은 이 속담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르는 게 인간이 아닌가? 그들은 반가운 손님도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부담이 된다라는 말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돼지고기와 술이 맛있어서 바이킹 두목의 집에서 밤늦도록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밤이 늦어지자 하인들은 따뜻한 잿더미 위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손가락을 기름에 담갔다가 핥아먹기도 했다.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었다. 가을 폭풍우가 사방에서 몰아쳤지만 그 해의 바이킹 두목은 부하들과 함께 다시 영국 해안 원정에 나섰다. 그는 이번 원정이 그저 바다를 건너는 즐거운 여행일 뿐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부인은 아이와 함께 집에 남았다. 시간이 지나자 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슬픈 눈을 가진 불쌍한 두꺼비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쥐어뜯고 물어대는 예쁜 아이의 모습보다는 두꺼비를 더 사랑했다. 나뭇잎들이 시들어버릴 만큼 축축한 가을 안개가 숲과 늪지 위에 잔뜩 내려앉았다. 사람들이 눈이라고 부르는 새들에게서 빠진 깃털이 온 땅에 가득 날렸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참새들이 황새의 둥지를 차지하고 앉아서 황새들에 대해 얘기했다. 황새 부부와 새끼 황새들은 지금쯤 어디에 있는 걸까? 황새들은 햇살이 따스하고 밝게 내리쬐는 이집트에 있었다. 지금 이집트는 한여름이었다. 어디를 가나 타마린드와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사원의 둥근 천장에서는 초승달 모양의 마호메트 문장이 빛을 발했다. 그리고 그 사원의 뾰족탑 위에서는 황새들이 긴 여행을 끝내고 쉬고 있었다. 수많은 황새들이 각기 둥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둥지들은 사원의 거대한 기둥과 잊혀진 도시 사원의 수많은 아치들 사이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근처에는 키 큰 대추 야자 나무들과 야자수들이 줄지어 서 있어 햇빛을 가려주었다. 맑은 하늘과 아득히 멀리 보이는 사막을 배경으로 솟아있는 회색빛 피라미드들은 깨어진 환영 같았다. 사막에서는 타조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빠르게 달렸고 사자들은 어리둥절한 눈으로 반쯤 모래에 묻힌 대리석 스핑크스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일강 물이 빠지자 강바닥의 개구리들이 득실거렸다. 이것은 황새 가족에게는 가장 즐거운 일이었다. 새끼 황새들은 이러한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여긴 항상 이렇단다. 따뜻한 이곳에서는 이렇게 살지. 엄마 황새가 말했다. 새끼 황새들은 그 말을 듣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볼 게 또 있어요, 엄마? 이제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 건가요? 새끼 황새들이 물었다. 더 가면 볼 게 없단다. 이 지역을 벗어나면 거대한 숲이 나오지. 그곳에는 온갖 나뭇가지들이 서로 엉켜 있고 가시투성이의 담쟁이 식물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어. 널쩍한 발을 가진 코끼리들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단다. 또 그곳에 있는 뱀들은 너무나 크고
도마뱀들은 너무나 민첩해서 우리가 잡아먹을 수 없어. 그곳을 지나면 사막이 나와. 사막에 가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모래가 눈 속으로 다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강풍이라도 불면 날아다니는 모래 속에 묻히기 십상이야. 개구리와 메뚜기가 있는 이곳이 우리가 지내기에는 제일 좋은 곳이란다. 난 여기서 지낼 테니까 너희들도 그러렴. 엄마 황새의 말대로 새끼 황새들은 그곳에서 지냈다. 황새 부부는 날렵한 첨탑 위의 둥지에 앉아 있었다. 황새들은 거기에서 쉬기도 했지만 할 일도 많았다. 깃털을 깨끗이 닦아 반들반들하게 다듬고 붉은 발목에 대고 부리를 갈아 뾰족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는 목을 치켜들고 서로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는 총명하게 갈색 눈을 반짝이며 반질반질한 이마와 부드럽고 매끄러운 털이 난 머리를 근엄하게 쳐들곤 했다. 어린 암컷 황새들은 촉촉히 젖어있는 수풀 속을 거드름 피우며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다른 황새와 눈길이 마주치면 서로 사귀기도 했다. 황새들은 세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개구리를 잡아먹을 수 있었으며 부리로 작은 뱀을 잡아 휘두르기도 했다. 개구리와 뱀은 아주 맛있었다. 어린 수컷 황새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암컷 황새를 차지하려고 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상대방을 날개로 내리치고 부리로 찔러 피가 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수컷 황새들과 암컷 황새들 사이에 사랑이 싹텄다. 이것은 황새들이 원하는 일이었고 세상을 사는 큰 의미이기도 했다. 그러나 둥지로 돌아오면 황새들은 다시 싸우곤 했다. 날씨가 더우면 신경이 날카로워지듯 황새도 마찬가지였다. 새끼 황새들을 지켜보는 황새 부부는 매우 즐거웠다. 무얼 하든 간에 황새 부부는 새끼 황새들이 사랑스러웠다. 이곳 이집트는 날마다 따뜻한 햇빛이 내리쬐고 먹을 것이 많아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 없이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왕이 사는 화려한 성에서는 즐거운 일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다. 왕은 돈이 많고 권력도 있었지만 거대한 튤립 속처럼 벽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방 가운데에 팔다리를 힘없이 늘어뜨리고 미라처럼 누워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친척들과 하인들이 서 있었다. 왕은 아직 죽은 것은 아니었지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줄 늪지대의 꽃을 구해오겠다고 떠난 공주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었다. 백조의 깃털을 입고 육지와 바다를 건너 먼 북쪽 지방까지 날아간 젊고 아름다운 공주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모양이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